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성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동물생리학 쪽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생리학이 L단원부터 해서 제가 W단원까지 상당히 긴 파트예요. 그래서 강의 분량도 가장 이제 많은 그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자, L단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M, N, O, P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L이라고 하는 게 신호 전달하는 그 분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동물을 이제 구성하는 그 각각의 세포들, 그 세포들의 조정을 할 때 그때 신호를 주는 메커니즘을 세포 수준에서 신호를 받는 세포의 입장에서 보는 파트가 바로 이 L단원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M, 자, 얘는 내분비계, 그래서 호르몬을 통한 조절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NOP라고 하는 것은 신경. 그래서 신경 세포 자체의 특징. 그다음 O가 중추신경, 말초신경의 특징. 그다음 P가 감각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절 파트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L, M, N, O, P 저희가 조절 기구들이죠. 동물 생리학에서 말하는 조절 기구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항상 묶어서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Q, R, S. 자, 이렇게 묶으면 Q는 골격근, 평활근 자, 이런 근육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장근에 대한 얘기를 R로 넘겨서 순환계, R에서 순환계, S가 호흡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 파트가 바로 이제 우리 몸에서의 운동계 부분과 순환과 호흡이라고 하는 파트,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 U. 자, T는 소화계, U는 배설계입니다. 그래서 T와 U를 같이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좋고, 소화와 배설에 대한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 V. 자, V라고 하는 것은 면역계. 단독으로 좀 떼가지고 볼 거고요. 내용이 좀 많은 편이죠. 특히 이제 이쪽 파트의 특징은 전체 내용을 좀 여러분이 다 아우르고 있어야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렵다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쉬워지고요. 어떤 파트에 빵꾸가 좀 많이 나 있으면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묘형작용에 대한 기작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풀기가 좀 어려워져요. 자, 그다음 W 생식과 발생. 자,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의 단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식계에 대한 얘기, 다른 하나는 발생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때 발생 쪽 파트를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편인데 그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성체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시간적 순서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파트마다의 특징을 아셔야지 해결이 좀 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물 생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이제 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그 중에 첫 번째 L이라고 하는 파트를 지금부터 보자. 자, L이라고 하는 파트는 신호 전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이 얘기의 주제는 사실은 이제 세포 생물학과 분자 생물학 거기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캠벨 교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세포 생물학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포 수준에서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담아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쪽 앞쪽 조절 파트 앞쪽에 넣어요. 왜냐하면 결국 저 신호 전달에 대한 얘기가 이쪽 뒤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쯤에서 배워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분자생물학 끝나고 이거를 강의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분자가 그 세포가 있을 거예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한다면 내분비 세포가 있을 거고요. 내분비 세포. 그리고 만약에 얘가 신경 세포라면은 뭐 신경 전달 물질을 내놓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내놓는 신호 분자, 내분비 세포가 내놓는 신호 분자의 종류는 호르몬이고, 신경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신경 세포가 내놓는 분자는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M단원과 N단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분비 세포 어떤 애들이 어떤 호르몬을 내놓고
신경세포가 어떤 신경전달 물질을 내놓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외우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내분비 세포들의 종류라든지 신경의 종류라든지 얘들이 내놓는 물질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과제는 이제 세포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무슨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뒤쪽의 얘기들이라면, 자, 이쪽 L단원 얘기는 그렇다면 이 목표 세포에서 이러한 신호 분자를 받아들여서 이 내부에서 어떠하게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느냐,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를 다루는 게 바로 이 L단원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 내용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만을 사실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호 분자라는 것들이 있다면 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우를 수 있는 뭐 그런 중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이런 파트들을 보는 게 좀 더 수월할 거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L단원 이제 볼 텐데 이쪽은 저 세포생물학과 분생물학 부분의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수용체들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좀 적어놨는데, 조직에 대한 얘기는 이제 교재에서도 뒤쪽으로 뺐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M단원 쪽에 들어가시면은 조직이 있으니까 이거는 M단원에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볼 건데, 지금 뭐 내용도 딱 나와 있듯이 지금 주제가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라 수용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용체는 이 목표 세포라고 하는 목적 세포, 타겟되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저 신호 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용체가 세포 막에 있느냐 또는 세포 안에 있느냐를 이용해서 구분해 놓고 특징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신호 전달에 대한 메커니즘부터 볼게요. 자, 신호 전달하는 방식들 크게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분비라는 건데, 자, 내분비는 내분비 세포가 호르몬을 혈액에다가 방출하죠. 그럼 혈액을 따라 이동한 다음에 표육세포로 가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때 이 표육세포가 수용체가 있어야지만이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은 세포 막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세포 막에 있을 수도 있고 세포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을 따라 이동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국소분비다. 자, 얘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분자가 국소조절자라는 것들을 내놓죠. 뭐 대표적인 게 프로스타글란딘 또는 일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세포에게 영향을 주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막에 수용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포 안에 수용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될 수가 있는데, 이 내부에서 기작을 또 보자라는 겁니다. 자, 얘들도 혈액을 따라 이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퍼지다 보면은 혈액 따라 이동할 테니까. 그런데 거의 그렇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반감기가 짧아. 그러니까 가다가 분해가 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들도 혈액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얘들의 경계선상을 모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호르몬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소개할 때 뭐 호르몬이라고 소개되는 내용들도 있고, 심지어 캠벨 교재도 프로스타글란딘은 호르몬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신경계 얘기가 나왔네. 자,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가 표적이 되는 세포 바로 앞까지 이렇게 뻗어 있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바로 분비를 하게 되면은 이 뒤쪽에는 표적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세포막 수용체, 세포 내 수용체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신경 전달 물질은 거의 다 이게 친수성 분자, 즉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세포막 수용체로 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뭐 여기서만 잠깐 보고 말 건데, 접촉 의존성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의 세포가 서로 만나야지만이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자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캠이라고 하는 분자죠. 셀 어디전 몰레큘이라고 부르는 분자가 있고요. 또는 이제 캠류에서 캐드헤린류라는 게 있거든요. 캐드헤린류. 이런 것들이 세포들 간에 접촉을 하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데 쓰이는 분자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신경세포는 약간 독특한 게 있어요. 신경 호르몬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분비세포 취급받는 신경세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인 신경세포인데 내분비세포처럼
분비된 물질이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해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뭐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세포가 분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호르몬 취급을 당하는 거죠. 신경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래 이제 보면요, 내용들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을 봅니다. 자, 간극연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물 세포들 간의 통로를 간극연접이라고 하죠. 식물 세포들은 원형질 연락사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동물 세포들 간에 서로 간에 연락을 할 때 쓰는 통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극연접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가 코넥손이라고 하는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죠. 코넥손이라는 단백질들. 자, 이 단백질들이 6개가 붙어가지고 동그랗게 통로를 만들죠.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그 둘이 또 붙어가지고요, 세포들 간에 통로가 만들어져요. 우리 C단원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 얘들은 직접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아미노산, ATP 또는 이제 이온들 정기적 신호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액션 포텐시 전달. 자, 이런 이온들의 통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전달이라든지 또는 물질들 교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접촉 의존 신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에 있는 분자가 다른 세포막에 있는 분자와 결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기 셀 어디전 몰레큐라고 그래가지고 캠류의 단백질들이 있는데, 얘들이 서로 간에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포가 분열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만나게 되면은 분열하지 말라는 신호를 서로 주기 때문에 분열을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접촉조회, 컨택트 이니비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애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알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것들도 가능하다. 서로를 인지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캐드에린유라고 하는 것이 이 캐드에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에피셀리얼 셀, 즉 상피세포라고 하는 세포에 있는 캐드에린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캐드에린을 갖고 있는 애들과 N캐드에린, 자, 이건 이제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캐드에린유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캐드에린 갖고 있는 애들은 이 캐드에린 갖고 있는 것들이 모이고, N캐드에린 갖고 있는 것들은 N캐드에린 있는 것들이 모여요. 서로 간에 이제 결합을 할 때 주고받아서 내 짝, 제 짝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아래로 보시면요, 국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국소 조절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국소 조절자라고 하는 것들은 세포가 분비를 하긴 해요. 그런데 얘가 멀리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금방 분해가 되고 없어지는 분자들이 바로 국소 조절자들인 거죠. 자, 국소 조절자는 가까이에 있는 세포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반감기가 짧다. 반감기가 짧기 때문이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산화질소라든지 또는 프로스타글란딘. 자, 이런 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얘기한다. 자, 이번엔 장거리 소통.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파트죠.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파트. 자, 신경세포에 의한 신호전달, 내분비세포에 의한 신호전달. 자, 그다음 신경세포에서 분비됐는데 그 신경세포 분비된 물질이 혈액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신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또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달 과정.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신경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구분을 해놓았죠. 내분비세포 분비되었어. 내분비세포 분비되었어. 호르몬. 자, 얘가 표육세포로 가요. 표육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수용체들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의 구분을 통해 가지고요. 이쪽은 수용체가 없으니까 가봐야 뭐 효과가 없고, 이쪽은 수용체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네버스라는 기작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신경 전달물 때 마찬가지, 얘가 내놓는 물질이 표육세포에 가서 붙는데 이게 어떻게 신호를 전달을 할 것인가? 이 내부에서 일을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 신경 호르몬, 신경세포가 분비를 했는데 혈액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표육세포가 되는 거죠. 얘는 안 되고. 그럼 이 표육세포로 갔을 때 이 표육세포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M단원, N단원 갔을 때 신경세포의 종류, 내분비세포의 종류, 그리고 얘들이 내놓는 물질, 걔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 이거를 얘기할 거고, 오늘은 여기 포인트가 표육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자,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요. 신호전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여기. 자, 이제 신호전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크게 이제 수용과 전달, 반응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이 수용 파트가 지금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요것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은.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볼 것이다. 자, 신호분자는 특정한 세포에만 작용한다. 자, 이 특정한 세포가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거야. 신호분자가 뭐 아무한테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이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특정한 세포의 표면이라든지 내부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수용체라는 것들은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자, 수용체라는 것들은 전부 단백질입니다. 세포가 있을 때 여기에 수용체가 있다. 그럼 이건 세포막 수용체죠. 세포막 수용체. 그 다음 이 안쪽에 있다. 그럼 이것은 세포 내 수용체가 되겠죠. 그런데 얘들은 둘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도 단백질이고 세포 내에 있는 수용체도 당연히 단백질이고. 자, 그래서 주인공은 바로 얘들이에요. 얘들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그 이제 신호분자죠. 내부로 신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내부로 신호를 전달할 것인가. 얘들이 일을 하는 거야. 단백질이 일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신호분자를 봤을 때 비극성 신호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극성 신호분자.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산화질소. 이거 대표적인 거죠. 자, 이 일산화질소가 국소절자이기도 하고 또는 신경세포에 나온다면 신경전달물질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분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자는 아니잖아. 자기가. 왜냐면 단백질이 아니잖아요. 단백질이 아니니까 효소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호분자 역할만 하는 거지. 그런데 막을 잘 통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막 수용체 결합을 하거든요. 세포 내 수용체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 내 수용체라는 게 인액티브 상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포막 수용체, 뭐 대표적인 거 에피네프린 얘기해 볼게요. 에피네프린이라는 이 분자는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변형시켜서 만든 유도체예요. 그럼 얘는 단백질 아니야? 그지? 아민계라고 하는 유도체라고. 아미노산 티로신, 그걸 변형시켜서 만든 거야.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얘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극성분자거든요. 얘는 극성분자예요. 자, 극성분자는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의 수용체를 놔둔 것이고 세포막 수용체 결합을 하지. 그 신호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보니까 수용체죠. 그 주인공을 자극하는 애들이 신호분자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내분비 세포에 이제 초점 맞추면은 얘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표적세포에 초점 맞추면은 수용체 얘기로부터 얘기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애들이 작용하는데 표면이라든지 내부에 존재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세포막, 세포 수용체가 외부에서 오는 극성 신호분자, 좀 비극성 신호분자에 의해서 신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신호가 잘 들어갈 것이냐. 요 케이스인데,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면요. 신호분자가 고농도일 때, 신호분자 고농도라면은 신호를 많이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수용체가 고농도 또는 고밀도로 있을 때, 신호분자가 똑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수용체가 많으면은 신호가 더 세게 들어가요. 왜냐면 신호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지? 수용체라는 것들이 결국 반응을 해주는 건데, 얘들 숫자가 많으면 일해줄 게 많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용체하고 신호분자가 결합력이 되게 셀 때야. 여기 보시면은 신호분자와 수용체의 결합력이 셀 때라고. 근데 결합력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KD 값이라는 걸 표현해요. 자, KD 값은
수용체 중 절반이 자, 리간드 또는 신호분자와 결합한 저기 좀 지울게요. 제가 50% 결합했을 때 리간드 또는 신호분자의 농도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KD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KD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간드 농도가 낮을 때 리간드가 50% 수용체 결합한다는 거니까 그 결합력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래프로도 한번 제가 여기 위에다 그릴게요. 그래프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자, X축은 리간드의 농도, Y축은 이제 리간드와 결합을 한 수용체 리셉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퍼센트로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100%, 50%, 0%. 여기는 뭐 리간드의 농도니까요. 뭐 단위가 있겠죠. 뭐 피코몰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나노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단위가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런 그림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건가? 자, 리셉터를 100% 잡았을 때 그 100%의 수용체 중에서 50%가 리간드와 결합한 거야. 그때에 이렇게 요 L 기재 농도, 이게 바로 KD 값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은 어떤 수용체가 다른 리간드하고도 반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똑같은 수용체인데 다른 리간드하고도 반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얘는 50%의 리간드가 붙기 위해서는 더 높은 KD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란색하고 파란색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그 수용체하고 리간드가 결합력이 센 거야? 이건 노란색이지, 그지? 그러니까 더 낮은 KD 값을 보이고 있다. 즉 낮은 리간드 농도일 때 결합을 잘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수용체와 신호분자 사이의 결합력을 얘기할 때 KD 값으로 표현을 잘하고, K가 낮을 때 결합력이 더 세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밑에 이제 보시면요. 이제 전달이에요.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부에서 신호가 이제 어떻게 전달되어서 반응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로를 볼 거예요. 하나는 세포막 수용체를 통해서 가는 경로하고, 다른 하나는 세포 내 수용체를 통해서 가는 경로, 두 가지를 볼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뭐 차근차근 보면 되니까 이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반응인데, 자, 반응은 세포가 일으키는 반응에 대한 얘기고, 이 얘기는 제가 M단원 가서 많이 할 거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결국 신원장을 통해 가지고 반응들을 뭐 하나 이상이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으니까 반응들을 일으키거나 또는 억제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자, 여러 가지의 그 반응들에서 신호 반응이 크게 증폭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인슐린 여러분 아시죠? 인슐린. 자,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또는 이걸로 할게요. 에피네프린 항상 나오니까 에피네프린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볼게요. 자, 에피네프린이 간세포에 작용한다고 했을 때, 딱 한 분자의 에피네프린이 간세포에 작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거든. 그때 그 글리코겐 분해가 될 때 이 효소들에 의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폭이 크게 일어나서 결국 포당이라는 분자가 약 한 1억 개 정도가 방출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개의 에피네프린 분자에 의해서 포당이 1억 개 방출되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에피네프린 수용체가 있는 간세포와 같은 것들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 이 에피네프린이 갑자기 뭐 뇌세포에 작용하나 하진 않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특이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용체가 있을 때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반응해서 하는 얘기들.
그래서 저런 얘기들은 주로 M단원 가면 좀 더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얘기들에 대한 좀 서술 과정을 좀 얘기한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세분의 수용체라는 것과 세분막 수용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교재에 보면은 세분의 수용체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기술이 좀 잘 돼 있는데 세분막 수용체가 너무 짧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세분막 수용체에 대한 보조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 자료를 보시면서 별도로 제가 GPCR, TK, 인테그린 수용체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분의 수용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세분의 수용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세분의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단백질 수용체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반응한다고 했을 때 세분의 수용체들이 받아들이는 그 신호분자가 비극성 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소수성 신호분자 또는 친지질성 신호분자라고 하는 것들인데 얘들이 세포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누가 있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죠. 저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뒤에 끝나는 단어가 론, 졸, 겐 이걸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 코티졸, 알도스테론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겠지?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소프레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니죠. 그죠? 그럼 펩타이드계 호르몬이야. 응? 인슐린 린이란 말 들어보면 단백질인데다. 인슐린 그럼 뭐야? 이거는 당연히 스테로이드 호르몬 아니에요. 자, 근데 웃긴 게 여러분 황체 형성 호르몬 호르몬하게 끝나는 것들 되게 많거든. 그거 다 친수성이야. 알겠지? 이거 아니야. 스테로이드가 아니야. 알겠죠? 예?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민계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유도체들이죠. 그래서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든지 또는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들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아민계 호르몬들이에요. 그럼 아민계 호르몬들 중에서 소수성인 호르몬들은 대표적인 게 이거 갑상선 호르몬이죠. 갑상 호르몬은 다른 이름으로 티록신, 티록신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요오드가 4개 있는데 티로이드라는 갑상선이 나오기 때문에 T4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 동일한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 자, 그 다음은 일산화질소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등이 있다고 했는데 뭐 프로스타글란딘 하나 적어 보실까요?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도 세포내 수용체들과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성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은 이건 전부 다 세포내 수용체예요. 그러면 이 세포내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거 세포질 또는 핵에 존재하는데 자, 왜 그러냐? 자, 이제 보면 얘들은 소수성 신호분자와 결합을 해서 전사를 일으키는 전사인자예요. 신호분자 결합하기 전에는 활성화 안 돼 있다가 신호분자 결합하면은 활성화된 전사인자예요. 이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럼 전사인자니까 단백질이잖아요, 이것도. 그치? 단백질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도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N말단부터 C말단까지 이렇게 제가 그 수용체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세포내 수용체들인데, 세포내 수용체인 이 녀석은 바로 전사인자입니다. 전사 활성자일 수도 있고, 전사 억제자일 수도 있어요. 이건 둘 다 가능해요. 얘는 전사 활성자일 수도 있고 자 또는 전사 억제자일 수도 있어. 둘 다 가능해요. 자, 근데 단백질은 뭐 의뢰이 그렇듯이 도메인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 도메인. 그래서 N말단부터 C말단까지 있을 때 뭐 앞쪽일지 뒤쪽일지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단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좀 구획을 나눠보면은 첫 번째 이제 호르몬 결합 부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호르몬 결합 부위. 그러니까 얘가 호르몬 결합 부위라든지 또는 신호분자, 자, 이런 신호분자들의 결합 부위죠. 호르몬 결합 부위라든지 또는 신호분자에 의한 결합 부위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에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신호분자가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포질에 있었던 신호분자는 이 호르몬 결합 부위에 호르몬이 결합을 하면은 이 자리에 대개는 핵 위치 신호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핵 위치 신호. 뉴클리어 로컬라이징 시퀀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독특한 이제 신호 서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 서열이 있으면은 핵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제 수용체는 세포질에 있을 때 왜 세포질에 있느냐? 이 NLS가 원래 노출이 안 되고 있었어. 그런데 호르몬이 와서 결합을 하니까 노출이 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핵에 있는 수용체들은 이게 이미 노출돼 있어.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핵까지 막을 통과해가지고 신호분자가 오겠죠. 결합했을 때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DNA 결합 부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전사인자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아이단원에서 전사인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전사인자들은 뭐 DNA 바인 도메인과 액티베이션 도메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랑 저랑 했었을 거야. 그쪽 파트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있는 그거 그대로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DNA 결합 부위가 있는 건데 이 DNA 결합 부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죠? 뭐 도메인들의 명칭을 잡아서 징크 핑거라든지 류신 지퍼라든지 헬릭스 턴 헬릭스, 헬릭스 루프 헬릭스, 호메오 도메인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의 상류지역 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인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핸서 부분에 주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호르몬으로 우리가 얘기를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호르몬 파트로 얘기를 하면은 그 DNA 부분을 호르몬 반응 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르몬 반응 요소라고 하는 말은 인핸서와 동일한 말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DNA 결합 부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 HRE라고 하는 호르몬 반응 요소에 결합하는 부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면은 어느 쪽 사람인지 알 수도 있는데 이런 부위를 놔두고 DNA 바인딩 도메인을 갖고 있고 DNA에 결합을 하는데 그 DNA가 인핸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포생물학이나 분자생물학 전공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이걸 딱 얘기하면서 이거 호르몬 반응 요소에 결합하는 부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생리학 쪽으로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죠. 그죠? 용어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거다 할지라도. 자, 그럼 이 부분이 없으면 DNA 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자, 전사 활성화 부위 또는 전사 억제 부위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액티베이션 도메인을 말하는 거죠. 액티베이션 도메인. 우리 분자생물학에서는 이걸로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이제 전사 활성화 부위라든지 전사 억제 부위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사 활성화 부위 갖고 있으면은 전사 활성자고 전사 억제 부위 갖고 있으면 전사 억제자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자생물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었지? 전사 활성화 부위 또는 전사 억제 부위 얘기했을 때 엑시딕 도메인이라든지 또는 프롤린 리치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지?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포내 수용체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도메인들을 아는 거야. 신호분자와서 결합을 하는 자리 이거 없으면 반응조차 안 일어나. 그지? 있어야 돼. 자, 그럼 얘가 이동을 하죠. 뭐 핵 안에 있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세포에든 이동을 하겠죠. 그럼 핵으로 들어가서 DNA에 결합을 해요. DNA 결합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결합 부위가 뭐 전사 활성화 부위일지 억제 부위일지는 모르지만 결합을 해요. 그럼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사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세포내 수용체의 특징. 자, 그래서 보면요. 특정한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포내 수용체가 세포 막 수용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키는데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한다라는 이거를 꼭 알아놓도록 하시고 반응 정도도 약한데 왜냐하면 얘는 이제 유전자를 발현시켜가지고 만드는 유전자가 일을 하는데 그 세포막 수용체는 반응 정도가 매우 커요. 왜냐하면 효소들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가 보통 한 개의 효소가 뭐 우리가 1분이라는 어떤 시간 동안에 수만 개 이상의 기질과 만날 수도 있거든요.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수만 개 만들어지는데 또다시 효소라면은 또다시 효소를 활성화시키면서 반응이 더욱 크게 증폭되니까 반응 정도가 아주 커지는 특징이 있는 게 세포막 수용체의 특징이다. 알겠죠? 네. 자, 이게 세포 내 수용체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보니까 코티졸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코르티솔 이렇게 얘기했지만 코티졸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자, 얘는 세포 내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핵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핵순 적어놨습니다만. 자, 그럼 얘가 와서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NLS의 노출이거든요. 그럼 NLS라고 하는 것이 노출되면서 얘가 핵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DNA 바인 도메인을 가지고 결합할 거예요. 아까 보셨던 호르몬 반응 요소 결합 부위. 그래서 이 부분을 호르몬 반응 요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해소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사가 일어나. 그래서 mRNA 만들어지고 단백질 만들어져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죠. 우리 실제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나트륨 칼륨 펌프 있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Na 플러스의 재흡수, K흡수 분비 이걸 촉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설계를 가면은 좀 자세하게 다루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세포 내 수용체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세포막 수용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 좀 너무 간단하게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보조에 준비한 거 있죠. 그걸 보시면서 요 내용 똑같은 거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보자료 보고 계시죠? 교재에 있는 거 앞에 첫 페이지는 똑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세포막 수용체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세포막 수용체라고 하는 애가 보시면요, 수용성 혐지질성 신호분자하고 반응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극성 분자야, 극성 신호분자. 극성 신호분자하고 결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80% 전체 신호분자의 거의 80% 이상이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는 좀 멍청한 미련한 짓이죠. 그렇죠? 앞에 있었던 그것들을 외워야 돼. 걔들이 아닌 애들, 비극성이 아닌 애들, 걔들이 다 침입성 하시면 되겠죠. 자, 대개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크기가 크다고 되어 있지만 뭐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극성이면 하면 세포를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폴리펩타이드계 또는 펩타이드계 호르몬도 있고 아민계 호르몬도 있는데 아민계는 아미노산의 유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아민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는데 에피네프린 말고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도파민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다 친수성인 신호분자들인데 얘들은 전부 다 친수성인 아민계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수용체 단백질, 수용체 단백질은 당연히 세포막에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얘들이 신호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는 2차 전달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2차 전달자의 종류를 여기 열거를 쭉 해놓았는데 그 중에 요 CAMP가 뭐 아주 유명하고 칼슘, IP3, DH는 묶어야 될 텐데 칼슘이 2차 전달 역할을 크게 한다. 자, 반응은 매우 빠르고 이제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효소 반응이기 때문에. 자, 밑에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자, 세포 외에 신호분자가 온다고 했죠. 이거 세포 외에 이렇게 신호분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얘가 처음 도달했는데 얘가 직접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1차 전달자라고 불러. 1차 전달자. 직접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포막에 수용체를 만들어가지고 신호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달하는 이제 경로를 한번 먼저 밑에 거 좀 보시면 바로 효소들의 반응을 일으켜요. 그지? 효소들의 반응을. 그러면 수초에서 수분 이내에 모든 반응이 다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요즘은 이 반응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킨 것도 있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얘가 전사 인자들의 활성화를 일으켜. 이 수용체가 전사 활성자는 아니야. 근데 얘들이 전사 활성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기작을 일으켜서 결국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를 일으켜. 전사를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수용체라는 것들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차 전달자 말고 요 아래쪽에 2차 전달자라고 하는 것들이 의뢰이 많이 있어요. 2차 전달자를 분류는 아까 보셨던 그런 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떤 2차 전달자를 부리는가? 어떤 애들을 부려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가? 자, GPCR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G단백질 매개 수용체,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호가 쭉 가는 거를 보실 거예요.
세포막 수용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GPCR이라는 애들이다. 자, GPCR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구분해 가지고요. 이 GPCR이 신호를 전달했을 때 아데닐산 고리아효소를 활성화시켜서 CAMP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포스포리파즈 C라고 하는 질분해 효소 C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칼슘 만드는 애가 있어. 그 두 가지 시스템을 나눠 가지고 볼 거예요. 알겠죠? 요거 두 개를 나눠 살펴볼 건데, 하나는 아데닐산 고리아효소라고 하는 애를 활성화시키는 시스템, 하나는 포스포리파즈 C를 활성화시키는 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볼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TK라고 해서 티로신 카이네이즈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EGFR이라는데, 얘들은 일양체를 이뤄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과정들이 GPCR과 다르게 여러 반응들을 동시에 촉진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볼 거예요. TK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EGFR, 또 하나가 인슐린 수용체, 요 두 개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GPCR은 워낙 많으니까 외우지 마요.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자면은 이 아데닐산 고리아효소의 케이스에서의 에피네프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수용체. 이걸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에피네프린 수용체가 있어요. 요거는 인슐린 수용체 TK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이라는 게 있다.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 자, 대표적인 거는 누가 있냐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는 게 있죠. 니코틴이라는 분자, 뭐 담배에서도 나오니까 다 알 텐데, 니코틴이 가서 결합하기도 하고, 또는 아세틸콜린이 가서 결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 자, 마지막으로 인테그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 이건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애가 수용체 자체지. 인테그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용체를 종류 크게 네 가지 나누거든요. 세포막 수용체의 경우에. 얘들이 어떻게 메커니즘이 다른지를 다 봐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좀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보호자료를 좀 넣어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더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신호 문자에 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를 마쳤는데, 좀 자세하게 이쪽 봐야 돼. 자세하게. 출제는 이쪽이 되게 잘 나와, 이게 엄청 잘 나오고, 그 다음이 요거, 그래서 얘네 둘은 좀 이제 좀 미미한 편인데, 그래도 어떤 것들인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저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